공역학 및 구조에서 공기역학 부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역학 부분은 먼저 테크니컬 라이팅, 그 다음에 공학 수학에 대해서 좀 소개한 다음에 서론 2장의 에어 데이터 매지먼트, 3장 공기역학 및 추진 힘, 이런 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대 항공우주 소프트웨어공학과의 명노승 교수입니다. 기술 문서 작성과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은 연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성공적인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어떤 게 하면은 성공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연구라고 하는 것은 research라 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찾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깊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이자, T자 형태의 어떤 우리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T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제 요 라인은 이제 지식의 어떤 폭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T자의 이 부분은 이제 깊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T자하고 있지만 하나의 수직선이 돼 있어서 이 수직선은 요즘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같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 그 다음에 persistence라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깊이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록 많은 지식을 폭넓게 알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어서 깊이를 가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구자한테 있어서는 사실은 올바른 프로그램 또는 임포턴트 프로그램을 찾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도 교수가 해주게 되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자의 어떤 능력 중에서 중요하고 라이트 타이밍의 문제를 찾아내는 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라이팅뿐만 아니라 사람과 직접 대면 또는 음성으로서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 분야에는 수많은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식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자료와 구글을 통해서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의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글만 알면 안 되겠죠. 영어 키워드를 알아야 구글의 영문 기능을 사용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어떤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AI가 알아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들의 정보들을 스스로 찾은 다음에 정리해서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연구자가 단순 지식을 기억하고 단순 활용하는 것은 술자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AI가 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순수 인간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생각이나 또는 문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하는 걸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포트, 프로그레스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보고, 파이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발표 컨퍼런스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널 페이퍼가 있겠습니다. 저널은 다른 거하고 좀 차이점인, 리포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만은 저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자한테 그 논문을 보내서 얼마나 독창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일단 저널 논문을 발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CCJ는 학위 논문이고, 그 다음에 요즘엔 저널도 아니고 CCJ도 아니지만은 사람 앞에서 PPT를 가지고 좋은
톡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정부 또는 다른 회사에다가 어떤 리서치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또는 개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theme,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줄과 예산, 그 다음에 책임자가 있겠습니다. PI라고 그러죠. Principal Investigator. 공동연구원은 제가 Co-Investigato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이제 연구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 조교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도교수나 이 PI가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자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우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은 기존의 방법으로 잘 안 되는 뜻이죠. 그와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웃 박스 싱킹이라고 해서 상상력을 동원한 어떤 능력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셀프 릴라이언스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믿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얼굴에 쳐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빛을 보면은 본인이 알고 답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눈빛에 본인이 잘 알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매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연구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연구자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연구자는 절대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데서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 지식은 그냥 배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반대 케이스를 이제 생각하면서 왜 이게 이래야 되는지, 그러려면 다른 반대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대학원생들 지도를 해보면 그런 걸 잘 안 해요. A가 맞다 그러면 왜 A가 맞는지, 그럼 A가 틀린 A가 아닌 마이너스 A가 틀린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보통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만 비로소 자기의 그 다음에 지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해보면 좋습니다. 해봐서 실패하면은 그건 참지식이 되는 것이고, 해보지도 않았고 발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깊은 생각을 안 한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하지만은 그래도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어떤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스페셜 스킬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험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에어컨 오는 그냥 좋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기 원하지 실제로 뭘 만들고 실제로 뭘 띄워보는 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공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이트 행자가 그 랑글리라고 하는 아주 대가를 보다도 먼저 비행기를 먼저 비행한 것은 learning by doing이라고 그래서 doing을 먼저 했어요. learning을 한 다음에 doing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doing을 하면서 learning을 한 거지. 그래서 비행기는 역사적으로 항상 먼저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은 테스트를 합니다. 비행을 시켜서 그로부터 나온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킬들. 그럼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데이터, 아까 제가 파이행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파이행 인간의 한 축이 뭐냐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즉 애널리시스 스킬이 되게 분석력이고 논리력인 것이죠. 정치학자들은 논리보다는 그냥 이익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인기도에 관심이 있지만 엔지니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엔지니어는 진실과 그다음에 truth, 그다음에 어떤 사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논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로 올라가면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보고로부터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뭐 스스로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사운드 사이언티픽 저지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오그나이즈 스킬.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오그나이즈 스킬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뛰어난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것이죠. 그런 사람 대부분이 오거나이징 스킬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공학수학을 왜 항공력학 및 구조, 수학은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공학을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 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수학은 logical structure다. 그래서 사실은 파이행 인간이라고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관성, 비일관성으로부터 비일관성의 문제를 찾아내서 일관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높은 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연을 묘사하는 꼭 자연일 뿐만 아니라 artificial system, 인공위성 수수께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입니다. 비행기도 수십만 개의 부품을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걸 묘사하는 랭귀지가 되겠죠. 그다음 생각에 수많은 예를 들어 정치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수학적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패거리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논리보다는 패거리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존중 안 할 뿐이지 사실 생각이나 정치에서도 수학이 사실 필요합니다. Engineering Mathematics,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과목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 문제에 적용되는 수학이다. Industrial Problem 또는 Social Problem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어떤 전투 환경에서 상대 전투기하고 내 전투기가 어떤 교전을 할 때 교전을 통한 어떤 나의 어떤 이길 수 있는 확률 같은 계산하게 되면 그거는 공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이건 소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델과 어셈션의 중요성이에요. 모델이라는 것은 단순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는 인간이 한정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모델을 개발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합리적인 가정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면 그 모델은 쓸모가 없죠. 그러면은 그 가정을 하는 것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 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과만 외우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만 익숙한데 앞으로 시대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 답이 맞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려면 어셈션을 알아야 되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으셨고 대부분 다 시험 점수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시험 점수 A, B 학점을 맞는 걸 했지 강의자 입장에서 문제를 안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죠. 또는 다른 말을 바꾸면은 손님보다는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수많은 수학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applied math 응용 수학, 수학이 응용되는 거, 그다음 공학 문제에 적용되는 거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수학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 준 거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자연에서 보이는 이런 별, 이런 생물체 같은 경우는 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된 겁니다. 즉 자연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패턴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 패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묘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역학의 한 분야인데 공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유체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유체역학은 저희가 Continuum Mechanics, 연속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막 흘러요. 이렇게 막 흐릅니다. 그러면은 유체 입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몰당 10의 23승계니까 이건 10의 23개 성의 23성 같은 이런 엄청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걸 컴퓨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단순할 때는 이제 점점 더 컴퓨터로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체 입자 하나하나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것은 라그랑제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희는 유체처럼 묘사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임의의 어떤 컨트롤을 제최적을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지는 것은 어떤 지점에 유체의 속도 벡터가 어떤 이 폐곡선의 이 수직 방향하고 성분이 크면은 많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적다는 것은 유체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면의 수직에 비해서 90도니까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어떤 플락스로 가는 유체의 속도 또는 모멘텀이 이 배곡성 또는 삼차원에서는 표면을 이제 통과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균형을 맞아야 되냐면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눈을 감고 떠봤더니 감기 전하고 감기 후에 얼마만큼 유체의 양이 또는 질량 또는 모멘텀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했는지를 따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모의 t라고 하는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저희가 나중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따지려고 그러면 공간에 대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값이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다 x분의, 그래서 x가 나오죠. x, y, z. 그런 거로 해서 페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페미분 방정식이 되고, 제가 이야기한 이 두 번째 항 자체가 표면을 통해서 다 나간 것들은 안쪽에 있는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발산하는 것들하고 같은 게 됩니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 다이버전스 시험이라는,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속에서 발산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면이 있으면은 이 면에 대해서는 좌측에서는 셀에서 발산 이런 방향이고 우측 셀에서 발산 좌측 방향이 캔슬이 돼요. 내부에서 남는 것은 이전 그림에서 표면에서 나가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수학에서 발산 정리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페미분 방정식, 여기서는 적분행 페미분 방정식, 그냥 적분행이 없는 페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냐면 로 단위 최적답 질량, 그 다음에 로 v가 되면은 모멘텀에 대해서 모멘텀 보존 법칙이 됩니다. 질량의 경우에는 이 항밖에 없지만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한 힘, 중력에 의한 힘, 점성에 의한 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가격이라는 것은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모멘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밀도, 속도, 압력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압력하고 속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압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속도를 알게 되면은 점성에 의한 힘을 계산을 해서 비행기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페미분 방정식과 같은 어려운 것을 보여줬는데 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과학상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트는 스칼라 프로덕트로 해서 결과가 스칼라이고 이렇게 되는 크로스는 벡터입니다. 결과가 벡터입니다. 벡터는 x, y, z 세 성분이 있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벡터입니다. 기울기 벡터예요. 기울기라는 것이 x 방향 dx분의 d잖아요. 근데 세 개가 있으면은 dx분의 d, dy분의 d, 그걸 각각 i, j, k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했었을 때 그걸 단위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P라는 것은 압력이 공간에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을 갈 때 얼마만큼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유체를 묘사할 때는 이런 그레디언트와 또는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이것들을 세 것을 사용해서 유체를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좌표 같은 경우 x, y, z가 있으면 원통 좌표가 있고 여기서는 r, 세타, z가 되겠습니다. 구면 좌표경에는 r, 파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이 두 개, 반경이 하나. 물론 이 반경은 좀 다릅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반경이 6을 뜻하고 원주 좌표계에서는 원주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중심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지구 주위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교 좌표 XYZ가 아닌 R, 세타, Z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벡터 A라는 것은 성분 A1, A2, A3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너 프로덕트라는 것은 결과가 스칼라이면서 코사인 사이값,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 자체는 각각의 크기의 곱 곱하기 코사인 무슨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90도이면 이게 제로가 되겠고 코사인 제로가 되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위 벡터 x, j, k가 x, y, z 방향 단위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와 같이 a 크로스 b가 되고 이게 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 j, k 세 성분이 있게 되고 그 성분의 크기는 이와 같이 복잡한 식이 됩니다. 배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책을 보지 않고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각각의 크기 곱하기 크기인 경우는 이건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성분이 3개입니다. 근데 크기는 사인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반대이죠. 자, 텐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는 오더 1의 텐서를 뜻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보통 텐서는 오더 2의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분이 3개가 있어요. T1, T12, T13, T2 이렇게 되죠. 나임 컴포넌트가 됩니다. 역학에서는 점성 유체역학이나 고체역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 T1, 2나 T2는 같기 때문에 시메트릭 텐서가 됩니다. 시메트릭 텐서가 되고, 그래서 응력이라든지 이너시아, 물체의 동력학에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간섭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같은 시메트릭 텐서가 됩니다. 스코 같은 경우는 9개가 아니고 성분이 6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어떤 경우에는 T11, T22, T33 합은 0이거나 보존이 될 경우에는 5개의 독립된 성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시메트릭 텐서가 아닐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9개의 성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텐서의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텐서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크로스 B를 저희가 텐서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김일수 교수께서 이제 비행 제어를 가르칠 텐데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 동력학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뉴턴 이 법칙이죠. 뉴턴 법칙이죠. 즉 작용하는 외력은 그 시스템의 모멘텀에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힘 자체도 시간대에 변할 수도 있고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방정식 자체는 비행의 경우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뉴턴 법칙을 저희가 이 VC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고 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R 크로스 V, DM 이거는 이제 간섭 모멘트의 정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I라고 하는 간단한 심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비행기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R, 어떤 시스템의 센터 속도로 나타나는 걸 대문자 UV, W, 각속도 PQR, 비행기에서는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 H는 angular momentu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좌표,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전 좌표를 나타낼 때는 비회전 좌표계는 회전 좌표계 플러스 이와 같이 초과 항해를 되는 걸 이제 수학적인 걸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미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에 관한 각 운동량에 관한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에서 저희가 세 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YZ 컴포넌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QR, 각속도요, 세 개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다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뜻합니다. 아까 다른 것은 유체역학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평형 방정식이었는데, 비행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시간에 대한 변수로 바꾸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t가 필요 없고 그냥 dt분의 d인데 줄여서 어떤 변수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상용 방정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XX 같은 경우는 텐서의 간섭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정식이 나오고 저희가 시스템 오브 6ODE라고 그러죠. 6개의 상용 방정 시스템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속도 3개, 그 다음에 자세히 가르는 거 각속도. 이걸 적분하게 되면 속도는 XYZ가 되고 PQR 적분하면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위치를 자세는 이 6개 말만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6개의 상용 방정식을 가지고 묘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언어가 되는 수학을 동원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또 이와 같이 리니어 시스템으로 저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수 교수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좀 깊이 있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선행하실 경우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